임미현의 아침 뉴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국가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은 생존권 박탈을 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4천억 원을 들여 소형 전술 차량, 이른바 한국형 험비를 전방에 배치했지만 우리 지형과 맞지 않는 차체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후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가 자사펀드를 운용해주는 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바꾸면서 한 자산운용사가 5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협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독일의 한 시립극장 소속 한국인 성악가가 유학생들을 잇따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초강력 태풍 위투가 서태평양의 사이판 섬을 강타하면서 공항이 폐쇄돼 우리 여행객 1000여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국공립유치원도 서둘러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가장 먼저 집중 보도를 해서 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대책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하는 겁니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또 2022년 목표인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 40%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공용형 유치원과 매입형, 장기 임대형 등 다양한 형태를 도입해서 최대한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신설 유치원 학급수를 당초 계획했던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적극 추진하는데요. 개인 유치원의 학교 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유치원 신규 설립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네. 하지만 유치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화 모집을 중단하거나 아예 집단 휴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그 방침을 밝혔죠? 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게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시도교육청은 무단 폐원이나 집단 휴업에 대비해서 위기 상황 지원 체제를 갖춰놓고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사립유치원들의 반발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단체 윤성애 홍보이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오늘 발표한 이거는요, 사립유치원한테 내리는 사형 선고입니다. 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예요.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퇴로 찾기에 나설 것인지 반격을 준비할 건지 주목됩니다. 네, 사형 선고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핵심 쟁점은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 인정 여부인데요. 사유재산권 네, 인정. 사립유치원 측은 설립자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유치원 건물 임대료를 건물주인 설립자가 받을 수 있도록 회계 규칙을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의 얘기입니다. 유치원 단체에서 얘기하시는 공적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 체계상 본인들의 자의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번 정부 대책에서 혹시 빠진 과제들이 있을까요? 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중 호봉 체계는 개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급여 체계. 네네. 교사 호봉 체계는 유치원이 학교이기 때문에 초중고 유치원 공사림 모두 단일 체계이지만
초중고 공사립 학교 그리고 유치원 공사립 모두 단일 체계이지만 네네. 사립유치원에서는 유독 30만 원에서 80만 원이 낮은 이중 호봉 체계를 공공연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당국자는 우선 실태 파악부터 한 뒤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비리의 대명사가 된 유치원이라는 명칭도 문제였습니다. 이는 일제잔재의 표현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명칭인데요. 아하. 국민 이름 공모에서 2005년에 당선된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는 많은 학부모들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김 기자가 집중 취재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에듀파인이 답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에듀파인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지난 4월 서울미술고 취재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사립학교의 비리는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학교임에도 에듀파인을 쓰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교육부가 이를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까지 했다가 중단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네. 정부 보정을 받지 않은 사립초중고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 3항이 문제입니다. 특혜 조항인 거죠. 교육부는 어제 이 특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립대학 역시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있는데요.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립대학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태 기자와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전술 지휘 차량 험비를 본떠서 만든 한국형 험비가 전방부대에 배치됐다가 다시 후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개발부터 생산 보급까지 4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전방에서 밀려나는 이유가 너무나 황당합니다. 김구현 기자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130km, 최고 출력 225마력, 최대 토크 50kg/m. 기존 지휘 차량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유한 소형 전술 차량인 한국형 험비는 4천억 원 예산을 들여 2022년까지 총 2천여 대가 생산 배치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제1야전군 사령관은 일선부대의 하달 지침으로 한국형 험비를 전방부대에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GOP 부대에서는 한국형 험비가 모두 후방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후방부대로 재배치한 이유는 한국형 험비가 너무 커서 도로 사정이 열악한 전방부대에서는 운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험비는 차 폭이 기존 지휘 차량보다 30cm가량 넓고 무게도 무거운 데다 창문도 작아 운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면서 후방으로 빼버린 겁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이 시험 평가 단계에서 드러났지만 육군은 이를 무시하고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입니다. 야전 운용 평가 시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GOP의 소형 전술 차량을 배치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CBS는 한국형 험비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수정 보완하지 않은 채 전방부대에 배치한 이유를 듣기 위해 육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신협중앙회가 한 자산운용사에서 다른 자산운용사로 펀드를 옮기는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펀드를 옮기면서 자산운용사는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4월 A자산운용사에게 위탁해 운용하던 부동산 펀드를 갑자기 B자산운용사로 옮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입니다.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우리한테 신뢰를 잃었다. 왜 신뢰를 잃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되게 이뻐하던 그 매니저가 하나 있어요. 그 매니저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그냥 나가게 뒀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 신협은 펀드 매니저가 바뀌었기 때문에 펀드를 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신협은 펀드 매니저의 퇴사 전 펀드 이관 결정을 내부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펀드 이관을 할 때 내부 통제 장치가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신협의 금융투자 상품 운용 규칙에는 펀드 이관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자문, 내부위원회 개최 등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신임 부장의 전결 하나로 400억 규모의 펀드 이관이 너무 손쉽게 이뤄진 겁니다.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펀드 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시행령 등의 하위 규정이 없어 변경 조건,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 투자자가 펀드 이관과 관련해 내규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시행령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독일의 한 시립극장 소속 한국인 성악가가 유학생들을 잇따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유학생들의 미투로 지목된 가해자는 독일의 한 시립극장 합창단원인 한국인 성악가 50대 A씨입니다. A씨는 3년 전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독일 방문 공연을 했던 피해자 B씨에게 독일 음대 진학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유학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레슨 도중 A씨의 추행이 시작됐다는 게 B씨의 말입니다. 발성 연습을 빌미로 처음에 배부터 터치를 했어요. 점점 요구 범위가 가슴과 엉덩이 이렇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신체 접촉은 계속됐고 급기야 성폭행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B씨입니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군을 하면 발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한테 너 정말 합격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하고. 또 다른 유학생 C씨도 2달 전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당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 사람 하는 말투도 내가 알던 사람의 말투도 아니었고 당하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고 그냥 몸이 굳어 있었어요, 아예. 피해자들이 독일 현지에서 A씨의 성폭력을 공론화하면서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까지 모두 3사람이 지난달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에 고소를 하고 피해 진술도 한 상태입니다. A씨는 평생 속죄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도 입장을 듣기 위한 취재진의 연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혐의로 싱가포르 회사 2곳과 선박 2척 그리고 싱가포르 국적의 기업인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미 간 실무 협상 등을 앞두고 미국 측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으로 촉발된 야당과의 긴장 관계를 빠른 시간 안에 매듭짓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에 이미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영향을 받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법리 논쟁으로 70년 동안 뒤틀리고 생채기 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비준 제거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에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며 나를 세운 것과 비교하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통일 과정에서의 특수 관계냐 하는 법리 논쟁이 진행되면 남남 갈등이 재현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힙니다. 대신 청와대는 국회가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더 이상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명분 쌓기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담대한 발전이라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돌이킬 수 없는 항구적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조만간 여야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직접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유럽 순방 결과 등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남북 대치의 현장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병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비무장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합의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향후 DMZ의 평화지대화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안성용 기자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인들이 권총이나 개인소총 등 일체의 화기를 휴대하지 않는 비무장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어제 오후 1시에 초소와 화기 철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JSA는 정전협정의 취지대로 비무장지대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오청성이 탈북할 때 북한군 추격주가 소총으로 조준 사격을 했던 JSA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평화의 지대로 거듭난 것입니다. 경비 병력도 남북 각각 35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남북과 유엔사 3자 협의체가 초소와 화기가 제대로 철수됐는지를 공동으로 검증합니다. 검증이 끝나면 북측 자유의 다리와 남측 JSA 진입로 쪽에 2개의 초소가 새로 만들어져 남북 경비병들이 인접한 거리에서 함께 근무하게 됩니다. 남북은 군사 분계선을 없애 일반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JSA를 오갈 수 있도록 합의한 상태로 다음 달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일정 등이 논의됩니다. 또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루구역을 설정할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한강 하구 이용을 위한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안성료입니다. 초강력 태풍 위투가 서태평양 사이판을 강타하면서 공항이 폐쇄돼 우리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사이판 공항은 정전과 침수로 그제부터 폐쇄됐고 우리 관광객 1000여 명이 머물고 있지만 실종이나 사망, 부상 등 피해 접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이명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오늘 국감에서 전국 현안으로 부상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돈을 주고 석탄을 일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수입업자들이 수십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3자에게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5일에 치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전후해서 11월 한 달 동안 청소년 유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자체와 지역경찰,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과 함께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학교 주변과 번화가 PC방, 노래 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숙박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국문학연구의 대가이자 1세대 문학평론가인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82살을 일기로 어제 저녁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한국문학의 산증인으로 불릴 정도로 평생 한국문학 역사를 연구하고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쓰담입니다. 체육부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네, 현재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LA 다저스가 보스턴 원정에서 2연패를 당했는데요. 그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어제 선발 투수로 나섰는데 한국인 투수가 월드 시리즈에 선발 등판한 것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김병현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우승팀을 가리는 월드 시리즈 무대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경기 중간에 등판하는 불펜 투수였고요. KBO 리그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최초 사례가 바로 류현진이거든요. 네. 그런데 류현진이 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 새 역사도 썼습니다. 네,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저스가 1차전에서 4대8로 졌기 때문에 류현진의 어깨가 무거웠는데요. 류현진은 어제 보스턴과의 원정 2차전에서 4와 3분의 2이닝 동안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내려올 때 다저스는 2대1로 앞서 있었고 상황은 2사 만루였는데요. 다음 투수 라이언 매드슨이 이 승계주자 3명의 득점을 허용한 바람에 류현진의 실점이 4점으로 늘었습니다. 또 다저스가 2대4로 지면서 류현진은 아쉽게도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네, 결과는 참 아쉬운데 투구 내용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투수와 타자의 대결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낯섦입니다. 낯섦. 네, 월드 시리즈는 이 양대 리그 챔피언의 대결이거든요. 네. LA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보스턴은 아메리칸 리그 소속인데 두 팀은 정규리그 동안 한 번도 붙지 않았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류현진과 맞대결을 펼쳐본 보스턴 타자가 선발 라인업 중에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류현진을 처음 본 것이죠. 네, 그래서 낯설다. 네. 그래서 서로가 낯설면 투수가 유리하거든요. 또 류현진은 직구에 힘이 있었고 커브가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4회까지 강력한 보스턴 타선을 1점으로 막고 잘 버텼는데요. 네. 문제는 5회였습니다. 먼저 투아웃은 잘 잡았거든요. 이후 안타 2개, 볼넷을 연이어 내주고 말루 위기에 몰렸습니다. 바로 이때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 투수를 베테랑 매드슨으로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이 화근이 됐습니다. 네, 투수 교체 결과 어땠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했다. 네. 네. 후속 타자 스티브 피어스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나가서 2대2 동점이 됐고요. 곧바로 다음 타자 JD 마르티네스가 역전 2타점 무전 안타를 때려서 스코어가 4대2로 뒤집혔습니다. 류현진이 마운드를 내려갈 때까지 총 투구수는 69개였습니다. 선발은 100개 내외의 공을 던질 때까지 벤치에서 믿고 맡기는 게 보통이거든요. 아하, 네. 근데 로버츠 감독은 원래 불펜을 빠르게 가동하는 유형의 감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로버츠 감독의 선택은 실패했습니다. 네, 박 기자, 만약에 류현진 선수에게 남은 이닝을 계속 맡겼다면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결과적이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데요. 네. 이게 다 결과론이기는 하거든요. 이 어떤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 이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수 교체 타이밍이 맞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류현진이 4회까지 피어스와 마르티네스를 잘 압도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투타 대결에서 이 낯섦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타자들이 이미 류현진의 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마도 다저스 벤치는 보스턴 타자들이 이제는 류현진의 공에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네네. 1차적인 책임은 물론 류현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2사 후 주자를 계속 내보냈기 때문에 벤치에서 선발 투수에게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책임은 감독에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류현진은 감독의 결정을 이해한다. 마지막 타자에게 볼넷을 내준 게 아쉬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결국 책임은 감독에게. 그렇게 보면 정말 감독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현지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판단이 경기를 그르쳤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라이언 매드슨, 류현진을 구원 등판한 이 베테랑 불펜 투수는 이틀 전 1차전에서도 이 다저스의 에이스 선발 클레이튼 커쇼를 구원 등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승계주자 2명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저스 로버츠 감독의 투수 교체가 이틀 연속 실패를 했고요. 이 마르티네스에게 역전 적시타를 맞는 순간 우익스 푸이그 선수의 수비 위치가 너무 깊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네. 이 데이터보다 평균 7m 정도가 뒤에 있었는데 만약에 다저스가 데이터를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봤다면 적시타가 그냥 플라이 아웃으로 둔갑할 수도 있었다. 네. 이런 또 미국 언론의 지적이 있고요. 또 다저스가 보스턴의 선발 투수가 왼손 투수라고 해서 팀 내 왼손 거포 타자를 다 뺐어요. 이거 역시 잘못됐다. 이런 미국 현지 언론의 평가가 있습니다. 네. 자, 다저스가 위기에 몰려 있는데 우리 류현진 선수 등판을 또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저스가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이 월드 시리즈 역사상 먼저 2승을 한 팀이 월드 시리즈 우승한 사례를 확률로 표현하면 무려 80%입니다. 네. 이 류현진은 지금 다음 주 수요일 6차전 선발 투수로 내정돼 있거든요. 내일부터 이 다저스 홈에서 3경기가 열리는데 다저스가 최소 2승 이상을 거둬야 저희는 류현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훈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아침 하늘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도 있지만 발효 중인 특보도 없고 시정도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중 첫 편이 6시 20분에 출발을 마쳤고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대부분 만석이고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전 10시에서 11시 출발편 가운데 잔여 좌석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부산행도 오후에는 만석이고 오전 12시 출발편까지는 시간대별로 여유 있습니다. 울산과 광주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전 시간대에서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구공항에서도 동계 시즌을 맞아 국제 노선이 증편되는데요. 오는 28일부터는 일본 나리타와 가고시마 노선을 신규 취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무척 어둡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도 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중에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고 오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완전히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린 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니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강우량은 서울, 경기와 충청남도에 5에서 40mm, 그 밖에 전국도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최고 3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아서 서울 12도 등 전국적으로 7도에서 16도의 분포인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울과 파주, 대전 16도, 대구 18도, 광주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6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